태평양 전쟁.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지만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거의 대부분을 식민지로 만들고 식민지가 아닌 곳은 나라를 세우거나 강압적 동맹으로 호령했던 일본. 최대 병력이 720만 명에 달하며 호기롭게 미국과 맞서던 일본은 왜 1945년 8월 갑자기 급작스럽게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8월 15일이 광복절일까요? 오늘은 일본의 패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읽는 사회과 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1943년 대본영은 솔로몬 제도에서 펼쳐져 있는 형태의 전선이 불리함을 인식하고 후방으로 전선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일본 육군은 후방의 방어선에서 반격태세를 갖추려 했고 일본 해군은 장기전은 불리하며 전선의 후퇴는 최소한으로 하고 조기결전을 주장했습니다. 개전 전 시점에서 일본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거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며 특히 석유 생산량은 700배에 달했습니다. 1941년 총력전 연구소가 실시한 미일 전쟁의 예측에서는 장기전이 될 경우 국력 차이로 완패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11월 8일에 본토사수에 중요한 마리아나에는 제13사단,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태평양 함대 모항의 진주만을 연결하는 라인 위에 위치한 트럭 환초의 제52사단, 또 미군이 침공해온 섬에 역상륙을 감행하는 해상기동 제1여단이 마샬섬에 배치되었고 그 밖에도 웨이크섬, 포나페섬, 쿠사이섬 등 태평양 제도에 부대가 보내졌습니다. 미군은 1944년 2월에는 마샬섬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1944년 2월 17일 트럭섬 공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나에는 육군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려한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당장 후방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지시했고 마리아나의 방비태세가 진행됩니다. 대본영은 내각 총리 대신 육군 대신 참모총장의 세직을 겸하고 있던 도조 히데키의 명으로 제13사단을 대신하는 부대로 관동군에서 제29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제29사단은 만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여 2월 24일에는 세 척의 수송함에 나누어 사이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단장인 고품은 대본영으로부터 2개 사단의 방위를 전제로 한 사단의 배치의 중점은 괌으로 하라는 명령을 전달받고 전력 배치했습니다. 1944년 2월 25일에 제31군을 편성하여 마리아나 제도와 서캐롤린과 오가사와라 제도의 방위를 담당합니다. 쇼와 천황은 오바타의 출발에 있어서 마리아나 제도는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전략선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이것을 사수하라 명합니다. 2월 29일에는 수송선단이 다이토지마 앞바다 200km를 항해 중 보병 제18연대와 사단 직할 부대가 승선하고 있던 S형 화물선 사키토마루가 미국 잠수함 트라우트의 내격으로 침몰됩니다. 승선하고 있던 일본군 약 4,000명 중 2,280명이 전사함과 동시에 많은 장비가 해몰되는 등 큰 손해를 입자 고품은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테니안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보병 제18연대를 사이판으로 이동해 전력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제31군의 예하부대로서 관동군이나 일본 본토에서 여단 4단 규모의 부대를 소나무 수송으로 마리아나나 팔라우 등 태평양 섬으로 속속 보내졌습니다. 2월 29일 미군과 호주군이 드디어 애드미럴티를 쳐들어왔습니다. 대본영은 다음으로 마리아나를 침공해오는 경우에는 징검다리 작전으로 갑자기 침공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부 뉴기니에 파견 예정이던 제14사단을 급히 마리아나로 보내 방비를 굳히기로 하고 3월 20일에 제31군에 합류합니다. 3월 30일에 미국 기동부대에 의한 팔라우 대공습으로 팔라우가 기지 기능을 잃는 큰 타격을 입고 대본영은 미군의 침공 방향의 판단이 또 흔들리며 결국 마리아나보다 먼저 팔라우나 서뉴기니를 침공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불과 10여일 전에 마리아나 진출을 명령한 제14사단을 급히 팔라우에 보내기로 하고 그 대신 후발대로 4월 7일이 되어 제43사단을 일본 본토에서 마리아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43사단은 아직 동원조차 되지 않았고 준비나 훈련으로 출발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이 지연이 훗날 사이판 방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44년 6월 15일부터 7월 9일에 걸쳐 사이판 섬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이토 요시스구 중장이 지휘하는 제43사단 일본군이 수비하고 홀랜드 스미스 중장 지휘로 미군 제2해병사단, 제4해병사단, 제27 보병사단이 상륙해 전투 끝에 일본군이 전멸합니다.
1944년 7월 사이판 전투에서 사이판 섬이 함락되자 기시 노부스케 국무대신 겸 군수차관은 도조 히데키 총리에게 본토 폭격이 반복되면 필요한 군수를 생산할 수 없고 군수차관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없으니 연합군과 강화해야 한다고 진언했지만 도조는 기시에게 그렇다면 사직하라고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는 도조 휘하의 헌병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사직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강내 불일치로 도조 막부라고도 불렸던 개전 내각은 결국 내각 총사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군 최대의 권력자이기도 했던 도조가 후계 내각의 배후였기 때문에 그 후 내각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이후에 연합군에 의한 일본 열도 공습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도조 내각의 후계자가 된 고이소 내각은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도 평화 공작을 비밀리에 모색했습니다. 전 육지상이었던 우가키 카즈나리를 대륙에 파견하여 중화민국 충칭 국민정부와 평화협상을 타진했습니다. 1945년 2월 전 총리인 고노에 후미마루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전쟁이 더 이상 장기화되면 소련군에게 점령되고 일본의 적화사상을 초래할 거라는 위험성을 호소한 후 전쟁의 종결을 요구하는 고노의 상주문을 쇼와 천황에게 헌언했습니다. 그러나 쇼와 천황은 이를 기각하고 헌병대에 의해 요시다 시게루, 이와부치 타츠오, 슌키치 등 이른바 요한생 그룹은 체포되었습니다. 게다가 쇼와 전기의 일본군 정치인 관료는 국채 호지를 주장하면서 더 이상 승리의 희망이 전혀 없는 이 전쟁을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까지 편성하여 무모한 전투를 지속하게 됩니다.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일본에서의 전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로 영미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판이 함락된 이후 본토에 대한 연합군에 의한 공습이 본격화된 1945년 3월부터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에 차례대로 대공습이 이루어집니다. 후지산을 표식으로 위치를 잡고 M69 소위탄을 투하하여 도쿄에만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 이재민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만 미국은 추가로 탄저균이나 독가스는 생산 계획까지 갔으나 사용 전에 전쟁이 종결되어 더 끔찍한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7일 스즈키 간타로 내각의 도고 시게노리 외무장관은 일소 중립조약이 이듬해 4월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중개로 평화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스탈린은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급사하고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5월 최고전쟁 지도회의 구성원 회의에서 도고 외무장관은 소련의 중립외교 협상을 시도하자는 합의를 얻었습니다. 당초 여기에는 전쟁 종결도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난 유이쿠 육상의 반대로 상기 이 항목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고는 과거 상사였던 전 총리 히로타 히로키를 특사로 야코프, 말릭 소련대사와 소련대사관 등에서 회담했지만 일본이 전쟁 종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8일 나치 독일은 무조건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에 걸쳐 포르투갈이나 스위스에 있는 제외 공간에 육해군 주재 무관과 모스크바에서 귀국한 육군 아사히유 중령으로부터 시베리아 철도에서의 소련 병력의 극동 방면으로서의 이동이 보고되었지만 일본군 외무성 사이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게다가 6월 6일 최고전쟁지도 회의 구성원 회의에서 결사항전이 채택되고 그것이 어전회의에서 정식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의 공식적인 조기 전쟁 종결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도 고이치 내대신과 도고 외무장관 및 요네우치 미스마사 해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 끝없는 장기화를 우려하며 소련의 알선에 의한 조기 전쟁 종결 제안을 쇼와에게 했고 쇼와는 이에 동의하여 6월 22일 어전회의에서 소련의 평화 알선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정부 수뇌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도고에 의한 히로타 말릭 회담은 마지막 회담에서 평화 알선의 조건으로 만주국을 중립화하는 것을 소련에 제안했지만 말리크는 소련 정부는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영국 총리 처칠은 미국의 일본에서의 원폭 사용에 최종 동의합니다. 1943년 퀘벡 협정에서 영국의 동의가 사용 조건의 근거였으며 처칠은 투하 전 7월 26일 제61대 영국 총리직을 퇴임합니다. 선거에서 노동당에게 패했기 때문이며 포츠담 회담도 중도에 귀국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7월 7일 천황은 특사를 의뢰하고 7월 12일 고노에는 정식으로 특사로 임명되어 평화 알선 의뢰를 소련 외무성에 전하게 됩니다.
소련은 영국과 미국, 중화민국의 정상회담에 의한 포츠담 선언에 동의한 상태로 고노의 후미마로 특사에 의한 평화 제안에 대해 미영과 협의하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도고는 최고전쟁지도회의와 가기에서 본 선언은 조건부 강화이며 이를 거부할 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발언했지만 내각 총리 대신 스즈키 칸다로는 기자회견에서 7월 28일에 정부로서는 단호한 전쟁 완수에 매진하겠다고 말하며 본토 결전을 대비했습니다. 8월 6일에는 히로시마로, 8월 9일 오전 11시에는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가 있었습니다. 45년 7월에 최초의 원조폭탄이 완성되고 인류 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핵무기가 실전 사용된 것입니다. 수십 번의 모의 투하를 도시에 했고 티니안 섬에서 도시까지 비행하며 도시를 육안으로 관찰한 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에는 우라늄형 리틀보이가, 나가사키시에는 플루토늄형 펜맨이 미국 정부에 의한 조기 결말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미 5월 히로시마가 목표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1941년 일본이 말라야에서 영국령 말레이 작전을 미국의 준주 하와이에서 진주만 공격을 하면서부터 어쩌면 이 비극은 예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사히 신문의 11일에 트루먼의 연설에서 원자폭탄을 언급한 것이 보도되며 일본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후 8월 17일은 도쿄에 투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번의 투하로 전체 약 25만 명이 사망에 이르고 두 도시는 순식간에 개별되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이 지속될 만큼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당시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예측하거나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이 항복을 결정할 만큼 절망적이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8월 9일 새벽 대일 선전포고였습니다. 소련은 157만의 병력과 5,500대의 전차, 3,500대의 항공기로 9일 새벽 만주를 침공, 11일에 사할린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은 이미 9년 전인 1936년부터 극동 소련군의 전력이 관동군을 능가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소 중립조약을 맺고 있던 소련의 만주국의 침공으로 인해 일본 제국에는 선택지가 포츠담 선언, 무조건 항복밖에 없었습니다. 8월 10일 오전 0시 3분에 열린 어전회의는 외무장관 도고 시게노리, 해양장관 요네우치 미스마사, 추미런 의장인 히라누마 카이치로가 천황의 지휘의 보장만을 조건으로 하는 포츠담 선언 수락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육상상인 아난 고레이키, 육군참모총장인 우메즈 미지로, 해군영부 총장 도요타 소타케는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는 다수의 조건을 붙여야 하고 거부되면 본토 결사 항쟁을 해야 한다고 수락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본토의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소련마저 일소 중립조약을 깨고 사할린이나 만주를 통해 홋카이도 상륙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천황 자신이 평화를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한 것에 따라 어전회의에서 논의는 항복으로 결정되고 10일 오전 3시부터 열린 가기에서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이 승인되었습니다. 쇼와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1년의 평화 실현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 당시의 참석자들이나 역사학자인 이 후지노오는 소련 참전이 항복의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전 일본군이 항복을 결정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10일 오전 8시에 해외용 라디오의 국영방송을 통해 일본어와 영어로 3회에 걸쳐 세계에 방송하고 또 동맹 통신사에서 모스통신으로 교정국에 직접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나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고 게다가 정전도 정군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츠담 선언 수락이 곧 항복이 아니고 완전한 정전을 하지 않은 것은 항복이 아니었고 영국이나 미국, 소련 등의 연합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10일에는 미군에 의해 하나마키 공습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에 의한 남사할린 및 쿠릴 열도로의 진격이 개시되었습니다. 8월 12일 오전 0시 연합국은 일본의 포츠담 선언을 드디어 승인합니다. 연합국의 대표로 미국의 제임스 반스 국무장관에 의한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탁에 대한 정식적인 답변, 항복할 때부터 천황 및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의 권한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종속한다 하면서도 또한 일본의 정권은 일본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하에 결정된다며 간접적으로 천황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리 트루먼은 자신의 일기에 그들은 천황을 지키고 싶어 했고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그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에 원문을 받은 참모본부는 이것을 예속한다라고 번역하여 아난 육상에게 전달했고 12일 오후에는 군령부 총장인 도요타와 우메즈 육군 참모총장 모두 포츠담 선언 수락에 반대를 주장합니다.
게다가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중립국의 대부분도 일본 정부와 군의 태도를 회의적으로 보고 그 후에도 지바나 오다와라, 쿠마가야나 스치자키 등에 대한 공습이나 미나미 사할린 및 쿠릴 열도, 만주국에 대한 지상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어전회의에서는 여전히 안한 육상이나 우메주 육군 참모총장 등이 전쟁 지속을 주장하자 쇼와 천황이 내가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괜찮다면 언제든지 마이크 앞에 서겠다. 내각은 시급히 종전에 관한 조서를 준비해달라고 호소하여 심야에는 5분 방송이 한국 내에서 녹음되어 녹음된 레코드는 방송국에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조칙과 설명이 실린 관보의 호해가 인쇄되어 8월 14일 오후 11시 공포되었습니다. 국민이 빠짐없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 등이 보도되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철저히 보안에 붙였습니다. 안한 육상은 14일 어전회의 직후 오후 1시에 이다 마사타카 중령 등 육군의 쿠데타 주모자를 만나 쇼와 천황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쿠데타 계획의 주모자 중 한 명이었던 이다카나는 납득하지 못하고 대신에 결심 변경 이유를 묻자 안한 육상은 패하는 자네들의 마음은 잘 아나 부디 참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고, 따라서 나로서는 더 이상 항전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불복하는 자는 먼저 나를 배워야 하며 내 눈이 검은 동안은 일체의 망동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맞섭니다. 그러나 8월 15일 새벽 이를 무시하는 시이자키 지로 중령이나 이다 마사타카 중령 등 광신적인 군국주의 육군 장교들에 의해 오금 방송의 녹음 음원의 강탈 및 쿠데타 미수 사건이 항공에서 발생해 모리스시 근위 사단장이 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이키 육상은 15일 이른 아침에 자결했습니다. 또한 오전 7시 21분에 정오에 쇼와의 직접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두 번째 예고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정오의 쇼와는 라디오 방송을 가지고 일본의 전 국민과 정군의 포츠담 선언 수락과 일본의 패전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바로 한국의 광복절이 됩니다. 8월 16일 오후에 대본영은 대륙명 제1381호와 대해령 제47호에서 일본 제국 육군과 해군에 대해 모든 작전의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츠기 기지에 일부 장병이 항전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뿌리거나 정전 연락기를 파괴하는 등의 저항이 있고, 홋카이도의 제5방명군 사령관인 히구치 중장은 제88사단의 미나미 사할린 사수명령으로 소련과의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수도는 물론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등의 본토는 점령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와 군 중추는 존속하고 있었고, 또한 아직도 상당한 군인과 무기, 항공기, 선박이 남아있던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움직임은 돌발 상황에 신중했고, 결과적으로 연합군의 상륙은 2주나 걸리게 됩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홋카이도의 북쪽 절반을 소련군에 의한 분할 점령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고, 중화민국도 군사 점령을 검토했지만 점령 시 식량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일본은 본토와 대만, 중화민국의 상하이를 비롯한 연안부, 한반도 등의 현재 베트남, 말레이반도,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 등의 동북아시아 웨이크 섬에서의 라바울 등 태평양 지역에도 광대한 점령지와 태국이나 만주국 등의 방대한 수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토로의 인양과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과 프랑스 식민지 정부의 권력 공백에서 태어난 인도차이나에서는 17일에 베트남 8월 혁명이 발발해 공산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후원을 잃은 만주국은 소련군의 침공을 받아 붕괴되고 18일에 퇴위한 황제인 아이신라카 푸이나 아이신라카 푸제 등 만주국제실과 관동군의 요시오카 야스나오 중장이나 하시모토 도라노스케 중장 등은 그 후 일본으로의 망명을 도모하지만 소련군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정전 후 2주 후인 28일에 연합군 찰스 텐치 대령이 이끄는 45기의 커티스 C-47로 구성된 미국 선발부대가 아스키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30일 오전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 대장도 전용기 바타노로 필리핀에서 아스기 기지로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오후에 일본군이 준비한 전용차로 요코하마 시내의 호텔 뉴 그랜드로 옮겨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연합국군의 대표단도 도착했습니다. 항복 문서 조인식은 9월 2일에 도쿄만에 정박 중인 미국 해군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 측 정권 대표단과 연합국 대표가 참석하여 먼저 도착했던 연합국 측 정권 대표단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화민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17개국의 대표단과 소련 대표단도 전순국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9시 2분에 일본 측 정권 대표단에 의한 대연합국 항복 문서에 대한 조인이, 그 후 연합국 측 정권 대표단에 의한 조인이 이루어지고 9시 25분에 메가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의한 항복 문서 조인식의 종료가 선언되어 1939년 9월 1일부터 7년에 걸쳐 계속된 제2차 세계대전은 드디어 종결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1945년 9월 9일 미 육군 제24군단이 남한 전역을 다스리게 되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진입하여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맙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평양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광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